안녕하세요, 강희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교정운동 솔루션 책을 제가 북 리딩을 좀 하면서 저번 시간에 1시간 정도 녹화를 했는데요. 그 1시간 동안 어떤 녹화를 했냐면 이제 차례에 대해서 녹화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차례를 다 읽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총 차례가 끝나고 나서 이 책은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런 식으로 이제 파트 3까지 되어 있는데요. 파트 3가 가장 많고요. 파트 1에서는 이제 움직임 소개 그리고 또 기능적 요소들 이런 어떤 좀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이 책 자체가 교정운동 솔루션인데 고관절과 특히 어깨 관절을 교정운동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발생하는 기능 부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 고관절과 어깨 관절 복합체의 이해와 진단, 구조적인 이해겠죠. 구조적인 이해 이런 파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파트는 이제 교정 움직임과 이 구조적인 이해를 갖고 세 번째 파트에서 움직임과 운동 프로그레션, 어떤 기능적 요소들 이런 식으로 파트 3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파트 1을 한번 쭉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 파트 1 이제 챕터 1 기능적 움직임 체계 이 파트인데요. 이 장의 목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움직임의 기능적 구성 요소들에 대해 확인하고 이해한다. 근육의 핵심 기능을 설명하고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체 역학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선 간략하게나마 인체 역학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인체 역학이란 몸의 움직임과 신체 내 외부에 작용하는 힘들의 관계에 대한 학문이다. 이 학문은 크게 관절 역학, 인체 내외로 작용하는 힘들, 그리고 외부 부하뿐만 아니라 인체에 작용하는 중력, 모멘트, 지면 반발력에 대한 관찰에 기초한다. 중력이랑 이제 모멘트, 이제 지면 반발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중력은 우리 중력장 안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에 우리가 이제 소우주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중력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작용되고 있죠. 계속 노출되고 있고. 그리고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좀 길이를 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이. 모멘트도 제가 이제 책을 리딩을 하면서 근육학적이나 움직임적인 그런 부분들에 들어왔을 때 모멘트암, 모멘트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나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면 반발력, 이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라고 하는 얘긴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보행을 할 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 걸을 때 한 발을 내디딜 때 있잖아요. 그 내디디는 힘이 내 체중이 예를 들어서 100kg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면을 계속 걷죠. 한 발을 내디뎠을 때 내 체중 부하가 한쪽 다리에 쏠릴 거 아닙니까? 그 쏠리는 힘에 대해서 한 70% 정도가 약 70% 정도가 경골, 이 정강이 뼈에 반대로 반작용력으로 힘이 온다 이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금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신체 운동학은 근육계 작용에 의한 움직임에 기초한 학문이다. 근육계의 신체 운동학적 활동을 보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적용하기 위해서는 움직임과 관련된 인체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 챕터 1에서 인체 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인체 역학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의 보행 주기를 관찰하면 보행 나오죠. 하지의 인체 역학에 대해 좀 더 특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보행 주기는 다른 움직임들과 마찬가지로 체중의 부하 혹은 비부하 변화 상태가 역학적 사슬 전반에 걸쳐 오케스트라처럼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인체 역학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육이 작용하는 특정한 원리뿐만 아니라 보행 주기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 역시 알아야 한다. 인체가 초기 접지 시에 중간 입각기를 지날 때 하지는 회내 상태에서 체중을 지지한 채로 움직인다. 이 단계에선 첫 번째, 신체의 전반 모멘트에 대한 감속과 두 번째, 체중이 다리에 미치는 충격, 발에서부터 역학사슬을 따라 올라오는 지면 반발력,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이 일어난다. 여기서 하지 역학사슬의 근육들 대부분의 원심성 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체가 근막 시스템의 탄력적이고 수축적인 성질의 이점을 이용하고 에너지를 아끼고 보행 주기의 진출기에서 생리적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고관절은 상대적으로 굴곡, 내전, 그리고 내회전하고 무릎은 굴곡, 외전, 그리고 내회전을 하며 발목과 발 복합체는 배측, 굴곡, 외전, 그리고 외번 상태에 놓여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이거 설명하다가 30분 지날 것 같아서 일단 쭉쭉쭉 넘어가면서 이 파트는 제가 이거 진짜 중요해요. 관절 운동 형상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관절 운동 형상학. 골반에서의 관절 운동 형상학, 그리고 무릎에서의 관절 운동 형상학, 그리고 발 복합체에서 관절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기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요거 좀 쳐놓고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죠. 쭉쭉쭉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사람이 이 스켈레탈 시스템 자체가 이제 걷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인체가 중간 입각기에서 말기 입각기를 거쳐갈 때 하지 역학사슬은 체중 비부하 상태 혹은 가속 단계로 전환한다. 인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움직임에선 근막 시스템의 탄력적 성분과 근육의 원심성 수축을 이용한다. 여기서 탄력적 성분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몸에 있는 섬유, 파이버가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세포들로 굉장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세포 안에도 물론 세포막 안에 어떤 수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근육 조직은 좀 어떤 성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은 좀 어떻더라, 건은 좀 어떻더라, 인대는 또 어떻더라, 또 관절 주머니는 또 어떻더라, 이렇게 좀 나뉘거든요. 다 갖고 있어요. 다 세포 내에, 세포 안에 다 성분들을 조금씩 갖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뭐가 맞느냐, 어떤 성분이 맞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근막 시스템의 탄력적 성분이라는 것은, 근막이라는 건 어떤 마이오파시아라고 하는 근막은 엘라스틱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갔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우리 어렸을 때 탱탱볼 갖고 놀면 그 탱탱볼은 딱 만들어 놓으면 형체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딱 하면 땡땡땡땡땡땡 튕기잖아요. 그런 어떤 탄력적 성분이 굉장히 많이 근막에 전체적으로 많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이 움직임 단계에서는 고관절이 아까 방금 되게 중요했던 그런 관절 운동 형상학이라는 패턴, 고관절은 신전, 외전, 그리고 외회전 상태, 무릎은 신전, 내전, 그리고 외회전 상태, 그리고 발 복합체는 족저, 굴곡, 내전, 그리고 내번 상태가 된다. 이거는 아까와 반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 말기 입각기식이니까 중간에 초기 입각기식 말고, 다리를 디뎠을 때 말고, 그 다음에 이게 발을 치고 나갔을 때 중간 입각기를 지나서 말기 입각기를 이렇게 딱 발을 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어떤 보행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짚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걸을 때 초기 입각기식에는 어떤 고관절에서부터 무릎 관절, 발목 관절까지 어떤 운동 관절 형상학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리고 중간을 지나서 탄력적이게 땅 치고 말기 입각기 시계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를 우리가 조금은 계속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지나서 우리 인체에는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3D로 살고 있죠. 3D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 봤을 때의 면, 또 사람을 옆에서 봤을 때, 또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면, 이렇게 각각의 면들이 있죠. 그런 면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랑 똑같은 움직임이라도, 예를 들어서 무릎의 굴곡이라도 똑같은,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진짜 중요하지만 이해를 하면서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번 세션에선 움직임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인체 역학과 중력의 역할, 그리고 외부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힘, 내가 내부적으로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지면 반발력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죠. 인체 역학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으로 알아볼 근육 체계의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 인식과 이해를 도울 것이다. 지금은 이제 만약에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의 관절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관절 운동 형상학에 대해서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근육이 붙었을 땐 또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제 성공의 열쇠예요.
움직임은 그저 아무 대가 없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겠죠. 대가 없는 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기능적 움직임 전문가들은 하지의 회외적 움직임 혹은 보행 주기의 체중 부하기를 보고 공짜로 주어진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그 이유는 중력이 몸을 아래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그 때문에 몸이 나아가는 동안 하지는 상대적으로 몸이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몸이 이 움직임 단계 동안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잘못된 추측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중력이 몸을 끌어당긴다 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면 고객들은 종종 허리의 불안적인 부분에서 고관절 내외전 움직임을 상실하곤 하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 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쭉쭉쭉 읽으면서 챕터 2 지나가지고 공부를 평일에는 하고 일요일날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한 번 더 먼저 읽어보려고 해요. 근데 다음 섹션들에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 우리 허리 안 아픈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종종 허리가 불안정한 부분, 아프다 또는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서 고관절 내외전 움직임, 고관절의 내외전 움직임을 상실하곤 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더 나올 거거든요. 기억하고는 있자고요. 허리가 좀 아프신 분들은 고관절에 약간 이게 내외전이 기능이 좀 약간 좀 상실이 돼 있다고 여기서 이 책에서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우리가 다음 섹션 때 이래서 허리가 아프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래야 공부가 되겠죠. 자, 사람들은 걸을 때 중력의 당김 작용과 주변 인체 역학적인 문제들 때문에 즉각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곤 한다. 그리하여 종종 이들은 무릎과 발목 같은 다른 관절들에서 보상적인 움직임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보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면, 어디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 안 좋은 부분들을 우리는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아프면 피하려고 하고, 아프면 자꾸 뭐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 때문에 걔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떤 특정적인 상황들 때문에 아파서 또는 뭐 어떤 과거의 어떤 병력으로 인해서 다른 데가 보상으로 얘 대신 좀 더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그런 특정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걸 보상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보상작용의 연속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즉 고관절의 내외전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 이제 나오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고관절의 내외전에 대한 어떤 좀 기능 부전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내외전 상태를 보상하기 위해 무릎이 과도하게 외전돼. 외전은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죠. 무릎에 과도한,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렇게 서 있을 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보통 고관절을 그냥 이렇게 굴곡을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허리가 아프다는데 내외전이 이렇게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내외전 기능을 상실한다는 건 고관절에서 내외전 기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되니까 허리에서 굴곡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외전 기능이 상실되니까 무릎이 이렇게 바깥으로 좀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깊게 우리가 지나가면서 공부를 더 해보죠. 무릎의 과도한 외전, 그리고 또는 발에서, 그리고 무릎 다음에 발 족관절이죠. 발에서 과도한 회내 작용이 일어난다. 회내 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회내도 있고 회외도 있잖아요. 회내도 있고 회외도 있죠. 회외는 수피네이션이라고 하고 회내는 프로네이션이라고 하죠. 발목을 이렇게 봤을 때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치 있죠? 아치. 난 평발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그게 회내가 아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고, 아치가 너무 산 그런 요족인 형태를 회외됐다라고 하죠. 인벌전, 에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발목의 기능들이 족배, 이렇게 발목을 당기는 기능도 있고, 족저, 우리 발레리노 선생님들은 이렇게 족저 자세들을 많이 취하시잖아요.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배측 굴곡, 족저 굴곡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회내도 있다. 그리고 움직임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외전도 있고요. 내전도 있습니다. 많은 면의 움직임이 있어요. 발목이 이렇게 요가 네 가지 면 운동이 있는 건 아니니까.
또 한번 쭉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상대적으로 발목에서 배측 굴곡 운동의 동작이 만들어질 때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상황들이 요게 지금 이렇게 회외가 되는 것도 그렇고요. 고관절의 내외전 기능을 보상하기 위해서예요. 이 모든 게 내외전 기능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면 스쿼트 패턴 동안, 우리가 많이 하는 스쿼트 운동 있죠. 스쿼트 패턴 동안, 즉 무릎이 발 위에 위치하여 움직이며 상대적으로 발목에서 배측 굴곡 동작이 만들어질 때, 스쿼트 할 때 발목이 족배 굴곡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아킬레스 텐던이나 이 종아리 근육, 비복근이랑 가자미근 또는 아킬레스 텐던, 어떤 종아리 근육, 큰 근육들, 위상성 근육들이 만약에 약간 좀 근육들이 만약에 경직이 돼 있거나, 그러니까 근육이 타이트하거나 이러면 족배 굴곡 운동이 잘 안 되죠.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발목에서 기능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무릎에서 더 많은 어떤 움직임도 일어나야 되고, 보상작용이 일어나야 되고, 다시 당연히 고관절에서도 더 일어나요. 고관절에서 일어나면 천장관절을 넘어서서 바로 위에, 근데 룸바라고 하는 요추뼈에서도 보상작용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보상작용의 연속이다라는 거. 스쿼트 패턴 동안, 즉 무릎에 발에 위치하여 움직이며 상대적으로 발목에서 배측 굴곡 동작이 만들어질 때 정경골근 있죠? 우리 앞 정강근이라 그래서 정경골근은 그저 수동적으로 아무런 역할 없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경골근은 무릎을 발 쪽으로 당기면서 무릎 굴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스쿼트 패턴의 하강기 동안 발가락들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장지시근의 과활성화를 나타내고 정경골근의 이니비션, 억제를 대신하는 것이다. 정경골근의 억제는 종종 부적절한 스쿼트 메커니즘의 원인이기도 하며, 스쿼트를 하는 동안 무릎 통증이나 발목의 배측 굴곡이 제한된다면 반드시 정경골근을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정경골근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정경골근, 앞정강근이라고 하는 부분 중요합니다. 대신 그 앞정강근의 힘에 대항하는 후경골근도 있고요. 후경골근 그 바로 바깥에 덮여있는 근육들이 진짜 중요한 비복근이랑 가자미근이랑 아킬레스 텐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경골근이 왜 억제가 되어 있는 이유가 정경골근을 과사용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경골근은 어떤 우리가 스쿼트 패턴 동안 분명한 건 무릎이 발목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되는데, 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스쿼트 패턴 동안 지금 무릎뼈가 발 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요 역할을 정경골근이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당겨지는 이 역할이 이렇게 무릎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앉아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안 되네. 이렇게 어차피 갈 때 이 지금 발목은 족배 굴곡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 뒤쪽에 대한 어떤 위상성 큰 근육들, 글로멀 머슬들이 이완이 안 되고 수축돼 있고 타이트하고 잘 늘어나주지 않는다면, 신장되지 않는다면 정경골근이 더 과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과거에 어떤 특정한 운동선수를 거쳐왔다 보니까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균형있게 운동하는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엘리트 체육이 거의 그래요. 뭐 배드민턴, 예를 들어서 탁구, 볼링, 뭐 테니스, 뭐 한쪽으로 거의 많이 하잖아요. 역도 운동들 빼고, 체조 운동들 빼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펜싱 선수였다 보니까 오른쪽 손잡이, 오른쪽의 근육들이나 기능들이 훨씬 더 과사용돼 있고 과사용했단 말이에요. 왼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특정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아리 근육도 오른쪽 외부에 대해 타이트하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스쿼트 퍼포먼스를 할 때 왼쪽 정경골근이 오른쪽 정경골근보다 훨씬 더 피로해진단 말이죠. 잘 안 늘어나지도 않고, 뒤쪽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경골근이 정경골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키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움직임에도 공짜로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쵸?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임을 평가하고 교정할 때 움직이는 관절과 관계되는 모든 근육을 고려해야 한다.
고려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중력이 움직임을 돕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팔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돕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덤벨을 잡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사실 그냥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힘 빼고 있으면 이렇게 중력이 그냥 툭 떨어지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스트레칭으로 도와주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버티게 되면 중력의 힘을 저항하는 거겠죠. 우리는 저항 운동들을 하고 있죠. 항상 어떤 중력의 힘에 더 저항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저항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중력의 힘에 중력이 도운다고 해서 우리를 그 작용에 근육 시스템이 그 방향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보이타가 말했듯이 보이타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 책의 주제에서는 많이 벗어났지만 에반 오사르 선생님께서도 보이타 선생님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분 또 더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또 차후에 또 얘기를 하죠. 보이타 선생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보이타 선생님의 학문을 아직 읽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근육은 근위부와 말단부, 근위부와 말단부라는 거는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위부는 근접돼 있는 곳, 말단부는 내 사지에서 좀 멀어진다라는 뜻이죠. 가까운 곳과 먼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육은 그 가까운 곳에서 먼 쪽으로 움직인다, 작용한다 라는 얘기고요. 움직임 기능 부전이 있을 때 모든 근육들은 기능적으로 평가하고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이 운동 전문가들 선생님이나 필라테스 선생님들이나 요가 선생님들이 또는 도수치료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고객 또는 환자들의 움직임을 평가할 때 움직임이 단순하게 어떤 근육 하나만의 어떤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기능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선 우리가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챕터 2, 이 책의 챕터 2에서 구조에 대한 얘기를 꼭 해줄 겁니다. 지금은 챕터 1이니까 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학이에요. 아까까지는 거의 관절 운동 형상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운동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운동학은 근육 시스템 작용에 기반을 둔 움직임에 대한 학문이다. 이제 근육이 나오죠. 고유 수용기와 근막 체계를 포함한 근육 체계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움직임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 세션에서는 근육 체계의 구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최적의 움직임 발달에서 이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추가로 이번 세션에서는 기능 해부학적 관점으로 볼 것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해부학이 있고 기능 해부학이 있잖아요. 물론 이건 이제 기초고 기본이고 이건 응용이죠. 기능 해부학. 그죠? 기초를 알아야 응용을 할 수 있겠죠? 비록 기능 해부학적인 내용이 종종 간과되곤 있지만, 간과되면 안 되는데, 이러한 관점은 나중에 소개될 교정운동과 트레이닝 패러다임 발전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키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고유수용성 감각이에요. 테니스의 되받아치기, 공이 날아왔을 때 테니스의 되받아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구덩이를 넘으며 자전거를 타는 동안 무게중심 조절하기.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구덩이가 앞에 보이면 그걸 넘어가려고 할 때 무게 조절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내 체중, 이 전체적인 자전거의 무게와 내 체중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혹은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세밀한 운동 패턴의 시작과 같은 복합적인 움직임 패턴 수행은 모두 높은 수준으로 조율된 고유적인 수용 감각성 체계가 요구된다. 고유 수용성 감각은 공간에 대한 인식 능력으로, 지금 이 공간, 제가 요 정도에서 지금 뭔가 공간에 대해서 저기는 뭐가 있고, 여기 옆에는 어떤 전체적인 인체 해부학 책이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지금 내 앞에 책상에는 어느 정도 높이이며, 이런 것들의 공각적인 감각적인 것들을 최대한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객이 또는 내 클라이언트가 움직일 때 어떤 웨이트를 이용해서 저항 운동을 할 때 어떠한 것을 소도구를 잡고 있느냐, 그 소도구가 멀어질 때 고객이 소도구가 가깝게 움직일 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고유 수용성 감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고유수용성 감각은 공간에 대한 인식 능력으로 인체의 특별한 시스템과 수용기들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에 기초한다. 이러한 정보는 눈과 뇌에 위치한 전정기관들의 수집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두 눈은 외부 환경에 대한 예측과 안내를 위한 중요한 기관이고, 제대로 된 반사 반응은 두 눈의 높이를 수평으로 유지하는 것을 돕고 하지 비대칭, 편평조 혹은 틀어진 골반과 같은 자세를 보상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뇌에 위치한 전정기관은, 뇌에 위치한 거는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정기관은 머리의 자세와 움직임뿐만 아니라 몸의 자세와 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읽고 일단은 할게요. 몸의 자세, 긴장도, 변화율, 그리고 압력에 관한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수용체가 존재하죠. 기계적 감각 수용기라 불리는 이러한 자극에 특화된 수용기 또한 운동감각이라고 불리는 몸의 움직임에 대한 의식적인 감각을 인식하는 것을 돕는다. 전정기관 자체가 운동 동작, 세밀한 운동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좀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귀를 막잖아요. 이렇게 귀를 막죠. 지금은 뭐 사실 귀를 좀 막으면 제 말도 잘 안 들려요. 심지어 제 말도 안 들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공간을 지각하는 그런 어떤 능력도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고, 여기서 눈을 감아버리면, 눈과 지금 뇌를 얘기했잖아요. 전정기관을 얘기를 했잖아요. 눈과 귀를 감으면 이건 거의 뭘 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데 눈과 귀를 특수감각계라고 하죠. 우리가 특수감각계를 이렇게 차단하면요, 말단 신경계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공간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굉장히 감각을 이렇게 살리잖아요. 최대한 이렇게 막 숙인 상태에서 자세를 낮추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몸 시스템은 다 같이 통합적으로 같이 도와주면서 상호 협력, 상호 보완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파트를 또 한번 읽어 볼게요. 세 가지 핵심적인 기계적 수용기. 근육들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궁금하죠. 근육은 항상 고유 감각 수용기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의 근거한 신경계의 유도 아래 작용한다. 근육 자체가 어떤 수용기로부터 어떤 자극을 내 몸의 뇌로 보내고, 느껴지는 감각적인 것도 뇌로 보내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별 근육의 각각에서부터 신경계까지의 지속적인 피드백, 지속적인 주거니 받기, 기계적 수용기가 이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몸의 순간적인 움직임과 근육 변화의 길이와 속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중요한 세 가지 고유 감각 수용기가 있는데, 세 가지 고유 감각 수용기가 있대요. 근복에 위치한, 근복이라고 하는 거는 벨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근육이 이제 이두박근 있으면 근복은 이 이두박근 근육 자체를 근복이라고 해요. 이제 근복은 주머니 복자예요. 이게 주머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근복에 위치한 근방추와 근건 접합부에 위치한 골지건 기관, 그리고 관절 구조체이다. 세 가지 지금 얘기했죠. 근복에 위치한 근방추, 그리고 근복 말고 뼈에 붙기 위해서 건이 존재하죠. 건에 위치한 골지 힘줄 기관, 그리고 거길 넘어서서 관절에도 어떤 민감한 센서가 있다라는 거죠. 고유 감각을 수용해야 되는 센서가 있다라는 그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방추는 근건 접합부에 가까운 근복의 위치에 있다. 이거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른데, 사진을 탁 띄우면 여기 딱 멋있게 딱 띄우면 좋은데, 제가 그렇게 편집하려고 해볼게요. 어쨌든 좀 말로 빠르게 설명하면, 근복 주머니가 있죠. 근복이 이렇게 있으면 건에, 양쪽에 뼈에 부착하기 위해서 건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뼈에 붙죠. 건이랑 연결되는 끄트머리, 그러니까 근육이랑 건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방추에는 여러 춘의 근섬유들이 들어있다. 춘의 근섬유는 근육의 길이가 변할 때 근방추를 팽팽한 상태로 유지한다.
만약 어떤 근육이 지나치게 빨리 혹은 길게 늘어나게 되면 그 근육의 근방추는 중추신경계에 반사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뒤 해당 근육은 스트레칭 반사와 수축을 개시한다.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잠깐 이제 너무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좀 한번 해볼게요. 이와 같은 근방추의 작용은 근육의 길이와 관절, 위치를 유지하고 잠재적 부상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거는 짚고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거운 무게를 들었습니다. 무거운 무게를 이렇게 들었을 때 책을 이렇게 한 30권을 여기 이렇게 딱 들고 있어. 이두박근을 딱 팔꿈치 관절을 구부리고 이두박근으로 딱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그 중력의 힘에 우리가 저항하고 있죠. 이두박근은 막 힘을 발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짧은 이두박근의 근복이 짧아지면서 수축을 막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중력의 힘에 계속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두박근이 버틸 수 있는 한정되어 있는 어떤 좀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근력이 있을 거, 근지구력의 능력도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두박근이 쭉 늘어날 때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다시 설명할게. 이건 좀 애매하다. 만약에 누가 나를요, 팔을 이렇게 잡았을 때 확 누가 나를 당기려고 해요. 그러면 확 당길 때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확 당기면 확 찢어지겠죠. 그걸 억제한다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중추신경계가. 당겨서 확 팔이 빠지면 안 되잖아. 확 억제한다. 이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반작용해주고 억제해주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중추신경계에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부상이겠죠. 바로 우리가 이런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발 삐끗할 때 엄마야 하면서 삐끗하잖아. 그러면 삐끗할 때 바로 꺾여버려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삐끗하자마자 바로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인 거죠. 다시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근방추는 상호적 억제 반응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로 인해 근수축이 일어나는 동안 기능적 기랑근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진짜 중요한 얘기들인데, 기랑근과 주동근과 여러분, 근육에는 우리가 움직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두박근을 이제 우리가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수축을 이렇게 주동근으로 이렇게 주로 쓰려고 하는 근육이라고 주동근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로 쓰는 근육이려고 할 때 주동근과 이거에 상응하는 반대에 대한 기량근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돕기 위해서 뭐 브라키알리스라고 하는 상완근이나 브라키오 레디울루스라고 하는 상완 요골근이나 이런 어떤 회외근 여러 가지 다 있겠죠. 협력근도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주동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동근이 있으면 반대적인 기랑근 삼두가 되겠죠. 삼두는 굽힘에 반대하는 편이니까. 근데 만약에 삼두가 억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짧아. 삼두가 되게 짧아요. 삼두가 지금 여기서 피부는 있지만 삼두가 되게 짧아가지고 이게 구부릴 때 삼두가 안 늘어나죠. 약간 자연스러운 억제가 안 일어나. 그럼 이두박근은 구부릴 수 없으실 거예요. 이건 또 반대가 되겠죠. 내가 삼두가 주동근이 됐을 때 이두박근이 만약에 짧아. 그럼 팔꿈치를 잘 펴지를 못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육이 상호 억제되어 손상, 부상 혹은 과사용이 나타날 때 근방추의 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볍게 두드리거나 전기적 자극을 주거나 지속적인 이완성 압박, 빠른 도수압, 그리고 혹은 진동기를 가할 수도 있다. 지금 억제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억제가 됐을 때 우리가 그 억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법들은, 이런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이 책의 교정운동 부분에서 좀 더 논의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고객들을 관리할 때 이런 기법들이나 이런 테크닉적인 그런 부분들이 MMT 테크닉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웨이트적인 어떤 그런 운동, 저항 운동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객의 근육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운동 퍼포먼스 향상, 운동 기능적 향상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방추의 작용은 근신장 반사 혹은
마이오차틱 리플렉스라고 불리는 반응을 유발한다. 근신장 반사의 리플렉스는 반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반사작용은 근육의 반사적 수축을 유발하여 자극된 금방추 주변의 수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금방추 반사의 제어 보조 기능은 뇌가 적은 신경 에너지로 근수축을 일으키게 하고 부하의 수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근수축을 하게 하고 근피로 혹은 부가적인 근육 기능 부전에 대응하게 한다. 굉장히 좋은 것들을 이제 이게 되게 맞서고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적으로 기능을 이제 움직이는 데 있어서 골직원 기관, 이제 힘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골직원 기관은 근건 접합부에 위치한다. 근건 접합부라는 건요, 근육과 건을 얘기해요. 거기가 접합되어 있는 걸 근건 접합부라고 얘기를 하겠죠. 재봉선, 우리 이렇게 팔, 이렇게 몸통이랑 팔이랑 이렇게 옷 여기 재봉선, 거기 접합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게 꼬맨데, 근육 건 접합부. 이 섬유들은 감각 섬유들을 포함하고 있고 근육에 증가하는 장력에 반응한다. 근육에 증가하는 장력에, 근육의 어떤 장력, 힘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근육이 어떤 이 힘에 굉장히 노출돼서 근육이 펌핑되면 근육이 팽창되겠죠? 그러면 근건 접합부에서 뭔가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 그걸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관들은 근육 억제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근육의 접합부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방지한다. 이해가시죠? 근육에 엄청나게 과도한 장력이 발생해가지고 근육이 빠르게 수축되려고 하면 이런 상황 때 빠르게 수축할 때 수축을 억제한다라는 거죠. 본의 아니게 빠르게 수축하려고 해서 수축을 억제해줄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골직원 기관은 근육에 작용하는 힘과 내적 장력을 모니터하여 근장력이 증가하는 상황에 반응하는 기관이다. 자가 억제, 오토제닉 이니비션이라고 불리는 억제의 반응을 만들어 이것이 때로는 너무 강하게 작용하여 근육 전체의 이완 상태로 이끌 수 있다. 이 반응을 소위 연장 반응이라고 말하지만 근파열이나 뼈의 접합부로부터 발생하는 박리골절을 방지한다고 밝혀지진 않았다. 골직원 기관은 또한 과활성화된 섬유들을 적절히 억제하여 근육의 모든 섬유 각각의 동원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이 때문에 잠재적인 근육 손상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이 지금 굉장히 항상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근육이 장력에 대해서 큰 힘을 발생을 할 때 굉장히 짧아져 가지고 어떤 그 끝에 있는 근육에 붙어 있는 근건 접합부에 있는 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건이 과도하게 근육이 확 작게 줄어들면 건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육이 확 짧아지면 그 끄트물에 있는 건들은 순간적으로 확 늘어나는데 그 순간적으로 늘어날 때 너무 늘어나지 않게끔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센서가. 이 사진 참 보여주면 좋은데 귀엽게 나와 있는데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이거 짧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게 귀엽게 잘 그려놨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몇 분 정도 했죠? 벌써 30분. 관절 주위의 관절낭과 인대들은 여러 종류의 수용기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관절 주위의 관절낭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관절낭이라고 해요. 조인트 캡슐이라고 해요. 인대들도 관절낭이랑 붙어 있어요. 감싸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글래널 휴머럴 조인트라고 하는 오목이팔 관절이라고 얘기하는 어깨 관절도 관절낭이 안에 있습니다. 뼈랑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주머니가 이렇게 딱 덮고 있는 거죠. 거기를 이제 관절 주머니라고 하고 인대들도 같이 덮고 있어요. 그 바깥에 바로. 이 조직들은 방금 말한 조직들은 여러 수용기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수용기들은 관절의 위치와 움직임을 모니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수용기들은 관절에 생기는 긴장에 대한 정보를 보내지 않고 움직임, 위치, 압박, 견인, 촉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운동 피드백과 그에 따른 근육 기능에 큰 영향을 끼친다.
또 다른 감각 피드백의 정보 입력기는 피부에 위치한 피부 수용기이다. 이 수용기는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의 집중 분포에 있다. 피부 수용기, 우리 얘기하는 피부 있죠? 피부도 이렇게 누가 내 손을 이렇게 만지면 이걸 수용하는 수용기가 있을 거예요. 피부 수용기는 압박, 압각, 촉감을 인지하고 학습 과정 중 운동 감각적 부분뿐만 아니라 최상의 움직임 전략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상의 운동 전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장갑 안 끼거든요. 손바닥, 발바닥 피부 감각 수용기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립을 잡아서 손바닥으로 다 느끼고 있는 것과 장갑을 하나 끼고 그 장갑에 거쳐서 느껴지는 감각은 완전 달라요. 천지 차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감각적인 부분들이 운동 퍼포먼스의 전략, 운동을 전략할 때, 운동을 어떤 좀 내가 원하는 운동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보호대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 근섬유의 종류거든요. 저 잠깐 화장실만 갈게요. 이시정지 잠깐만 드릴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아, 41분이구나. 자, 다음은 근섬유의 종류. 근육은 이제 섬유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두 다, 모든 것들이 다 섬유로 되어 있는데, 이 옷도 섬유잖아요. 이 재질이, 섬유가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면이 있고, 뭐, 나일론이 있고, 뭐, 그죠, 그죠. 섬유가 있어요. 근육은 섬유로 되어 있는데, 근섬유의 종류예요. 골격근에는 3가지 근섬유가 있대요. 타입 1, 타입 2A, 타입 2B가 있다. 3가지. 그리고 이 섬유들은 모든 근육에 다양한 비율로 존재한다. 타입 1 섬유는 느린 연축, 슬로우 트위치 섬유라고 불리는데 상대적으로 빠른 연축, 패스트 트위치라고 하는 타입 2 섬유보다 수축 속도가 일반적으로 느리대요. 타입 1 섬유가 타입 2 섬유보다 수축 속도가 일반적으로 느리대요. 타입 1 섬유는 일반적으로 산소 대사 능력이 좋고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근육으로 생각된다. 타입 2 섬유는 타입 1 섬유보다 좀 더 강한 수준의 힘을 발생하지만 쉽게 피로해지는 성질을 가진 섬유이다. 여기서 타입 1 섬유를 많이 갖고 있는 운동선수들은 어떤 선수가 있냐면 마라토너들, 타입 2 섬유의 어떤 이 섬유를 많이 갖고 있는 운동선수들은 역도 선수들이라고 보면 돼요. 두 개의 성향이 다르죠? 운동선수들이 성향이. 타입 2 섬유는 좀 더 세부적으로 2가지로 나뉘죠. 타입 2는 A, 타입 2는 B가 있죠. 그래서 총 3가지의 섬유로 근섬유는 구성되어 있죠. 타입 2A는 타입 1과 타입 2의 성질 모두를 가지고 있대요. 타입 2A는 타입 1, 타입 2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고 A는 타입 2B는 좀 더 타입 2 성질에 편향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거죠. 타입 1, 타입 2인데 타입 2A와 B가 있는데 A는 타입 2A는 이쪽의 성질도 많이 갖고 있다. 근데 타입 2B는 이쪽의 성질을 많이 안 갖고 있고 이쪽에 타입 2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다. 되게 설명 좋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많이 많은 것 같고. 타입 1은 자세 유지근에 집중된 분포로 보이고, 중요해요. 잠깐만요. 자세근 유지 기억을 해두세요. 고유 수용기 함유의 집중도 높다. 고유적인 어떤 감각적인 수용을 하는 어떤 집중도도 높은 거죠. 자세 유지근이니까 타입 1. 예를 들어 회전근과 횡돌간근은 보다 얇은 곳에 위치한 다혈근보다 4배에서 7배 정도의 근방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길이 변한 자세 감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어깨나 고관절의 로컬 관절 안정화근도 상응하는 부위의 글로벌 근육보다 훨씬 많은 고유 수용기를 함유하고 있을 것이다. 근섬유의 기능은 아래표에 요약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깨 관절이랑 고관절이 있죠. 둘 다 어떤 안정성도 유지해야 되면서 운동성도 내야 되는 중요한
우리가 관절, 근데 사실 이 관절로 다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뭐 사지를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다 이 중요한 관절들이죠. 이 관절들 주변에 이 관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로컬 안정화근 근육이면 뼈에 바로 거의 밀접한 바로 붙어있는 근육을 로컬 근육이라고 하고요. 그걸 로컬 근육을 넘어서서 그 바깥에 있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깨 삼각근, 뭐 대둔근, 뭐 이런 어떤 큰 근육들, 우리가 직관적으로 피부를 뜯어내면 바로 보일 수 있는 근육들, 큰 어떤 위상성 근육들, 글로벌 머슬들, 큰 근육들은 이제 자세 안정화근이 아닌 약간 좀 이제 힘을 쓰기 위한 이렇게 큰 어떤 움직임들과 골격을 많이 이렇게 좀 이제 움직이기 위한 큰 움직임을 이용하기 위한 근육들이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타입 1 섬유는 지금 우리가 근육의 타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타입 1 섬유는 그러니까 뼈에 바로 붙어 있는 심부 안정화근 근육들의 더 많은 분포도를 갖고 있고, 타입 2 섬유는 우리가 그 바깥에 있는 큰 머슬들, 글로벌한 머슬들, 거기에 더 많은 섬유가 더 많이 이제 녹아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이제 근 수축의 종류예요. 그 다음은 근육도 수축의 종류가 있대요. 근육도 수축에. 근육은 그 근육이 조절하는 관절 작용 안에서 몇 가지 종류의 반응을 만들기 위해 수축한다. 첫 번째, 구심성 수축 혹은 근수축이라고 그랬죠. 구심성은 이게 짧아지고 가까워지는 수축을 얘기를 하는 것을 구심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육의 부착점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근육에 그러니까 근접한 곳, 먼 쪽이 가까워지는 상황, 짧아지는 거죠.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이 수축은 저항과 중력을 이겨내거나 인체를 가속하는 기능을 한다. 짧아지니까 가속하는 기능을 하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육상 선수들 트랙 알잖아요. 트랙에서 이제 단거리 선수들, 단거리 선수들은 거의 일직선이니까 200m까지 또는 400m 우리가 트랙 돌 때 요렇게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돌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인체를 가속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구심성 수축은 이런 식으로 트랙을 반대로 돌아야 빨리 돌 수 있어요. 기록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통상적으로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통념적으로 사회가 규정해놓은 통념대로 살아가고 있긴 한데,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게 뛰라고 하니까 트랙을 시계 방향에 반대로 항상 뛰어왔으니까 이렇게만 뛰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반대로 뛰어보세요. 기록 단축이 똑같은 체력 상태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심성 수축을 할 때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수축을 하기 때문에 트랙에서 기록 단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재밌는 건데 이거. 어쨌든 나만 재밌나? 그리고 이제 그럼 짧아지는 수축이 있으면 늘어나는 수축, 원심성 수축이 있겠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수축이 있겠죠. 이 근육은 두 부착점이 서로 멀어지는, 우리가 이제 이걸 짧아지는 구심성 수축, 이렇게 멀어지는 걸 원심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멀어지는 걸 움직임을 감속하는 거죠. 이두박근으로 또 예를 들까요? 이렇게 짧아지는 건 빠르게 수축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이건 감속의 역할을 많이 한다. 감속의 역할을 많이 해준다. 버티면서 내려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근 수축의 예는 아래 사진과 같다. 아래 사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한 분은 야구 선수고요. 한 분은 창 던지기 선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야구 선수나 창 던지기 선수도 이렇게 그 자세, 여기서 이렇게 감속이 일어났다가 빠르게 확 던져야 되잖아요. 창 던지기도 마찬가지고 감속이 일어났다가 빠른 어떤 단축성, 빠른 수축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육 운동할 때도 여러분들 바벨컬 자꾸 이렇게 뭐 보여지는 게 손이다 보니까 바벨컬 할 때 천천히 내리고 근수축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빠르게 일어나고 여기서 빠르게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각각의 근육이 녹아져 있는 섬유의 타입들이 있고, 그 타입들은 고유의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기능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 줄 알고, 또 나도 운동하고 내 고객들도 그걸 적용시켜 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등척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는 수축의 형태이다. 여기서 마지막 수축을 얘기를 하는데 근 수축의 종류에서 총 3가지가 나왔죠. 원심성 수축, 그러니까 구심성 수축, 원심성 수축, 등척성 수축 3가지가 나왔죠. 여기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등척성 수축이란 뭔가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는 수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푸시업 자세에서 엎드려 뻗쳐서 버티고 있는 거, 뭐 길이 변한 움직임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힘을 쓰고 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버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버티기. 역도 선수들이 이렇게 파워 클린을 하고 스네치를 한 상태에서 빡 이렇게 프레스를 했을 때 여기서 버티는 거, 띡 하고 탁 내려놨어요. 버틸 때 그걸 등척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척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지만 이 수축에는 2가지 면에서 인체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2가지 면에서 인체에 중요한 기능을 한대요.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인체에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골격계가 안정화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정 상태, 심신의 안정이 참 중요하잖아요. 안정화 상태. 등척성 수축은 움직이는 동안 관절 안정화와 중심화 작용, 이거 진짜 2가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 2가지가 사실 이 책의 교정운동 솔루션 고관절과 어깨관절에서 발생하는 기능 부전의 사실 핵심적인 제목이에요. 이 2가지 단어. 이 2가지 단어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어떤 운동 처방해 주시는 운동 전문가들이나 여러가지 어떤 건강관리 서비스업에서 이 2가지를 놓치고서는 얘기가 할 수가 없어요.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관절 안정화와 중심화 작용 2가지. 그러면 이 2가지가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안정화를 해줄 수 있는 지금 등척성, 근육의 등척성 수축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막 움직이는 어떤 등장성 운동이나 등속성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척성이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적재적소하게.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안정화 기능이 상실되면 관절의 최적의 회전축 역시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능력도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관절의 찢김과 손상도 증가하게 된다. 로컬 안정화근, 우리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심부 안정화근, 우리를 안정화시켜주는 뼈 바로 붙어있는 근육들, 척추 사이에 조절을 돕는 반면 글로벌 가동근은, 글로벌 바깥에 있는 근육들, 큰 근육들은 척추의 광범위한 움직임을 만든다. 지금 이런 광범위한 움직임을 만든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런 광범위한 움직임을 했는데도 그 안에서 로컬 안정화근들은 세밀하게 지금 안정화를 위해서 막 노력을 해주고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예요. 어깨에서 회전근개 근육들은, 회전근개 로테이터 커프 가장 중요한 근육들이 있죠. 우리가 회전근개 근육들은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서 등척성 수축의 형태로 이 상완골두를 회전근개 근육들이 이 어깨 견갑대 스카플라에 딱 등척성으로 잡아주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서로 협력해가지고 견갑골 Y 안정화시키고, 유사하게 장요근과 심부 고관절 외회전근, 딥6라고 하죠. 고관절 심부 안에 있는 뼈 바로 붙어있는 외회전, 다리 대퇴골을 외회전하는 외회전 근육들과 같은 고관절의 로컬 안정화근은 대퇴골두를 어깨관절처럼 골두 자체를 중심화하려고 하고 중심화를 도와주고, 그 덕분에 글로벌 근육들이 뭡니까? 바깥에 있는 대둔근이나 어떤 예를 들어서 중둔근도 안정화 역할, 다 안정화 역할은 해요. 대체적으로 보상작용을 하면서. 하지만 심부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바깥에 있는 큰 대둔근을 얘기를 할게요. 대둔근은 관절의 일반적인 움직임들을 조금 더 안정화 애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다 보니까 잘 도와줘서 잘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은 어깨와 고관절 세션에서 더 폭넓게 다룰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파트가 어깨 고관절 파트니까, 교정운동 솔루션이니까. 자, 이제 2번째 또 한번 읽어볼게요. 보행주기나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에서 전환 단계. 등척성 수축은, 지금 우리가 등척성 수축 얘기하고 있죠. 구심성 수축과 원심성 수축, 2가지, 3가지 중에 2가지, 앞전에 얘기했던 수축, 짧아지는 수축, 늘어나는 수축 얘기하고 있죠. 수축 사이를 이행하는 기능을 한다.
원심성 수축의 마지막에서 근육이 더 이상 신장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근육이 수축하지 못하는 짧은 시기가 존재한다.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보행 주기에서 중간 입각기에 존재한다. 알파 운동 뉴런은 주동근의 수축을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원심성 수축기 동안 저장된 탄성 에너지가 사용된다. 만약 이 이행기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그 후에 일어나는 신장 반사는 감소하고, 여기서 탄성 에너지라는 게 얘기하고 신장 반사라는 게 얘기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육이 신장성으로 이런 식으로 구심성이 아니라 원심성으로 수축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알파 운동 뉴런은, 우리 뇌는 신장이 너무 되니까 빨리 수축을 하라고 명령을 다시 반사적으로 보내요.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오래된 거야. 그러면 신장 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탄성 영역에서 벗어난 상태로 빠지게 돼서 신장 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장 반사도 고유적인 어떤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생리적인 기전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전인 거죠. 신장 탄성적이고 신장 반사를 일어날 때 탄성적이게 확 와야 되겠죠. 더 늘어나면 안 돼 하고 팍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 있다 보면 그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고유적인 기능을, 생리적인 고유적인 기능을. 그에 따른 수축력의 양도 감소할 것이다. 전환기의 길이에 따라 엘리트 달리기 선수의 1, 2등이 결정되기도 하고, 1, 2등 선수들은 진짜 한 끗 차이에요. 3등, 4등, 저는 4등, 3등 선수였거든요. 1, 2등 선수들은 진짜 한 끗, 두 사람은 한 끗 차이에요. 말도 안 되게 1등이 우사인 볼트 선수처럼 뛰어난 선수가, 그런 어떤 좀 세계적인 정말 대표하는 선수가 아닌 이상은 1, 2등 선수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뭐든지. 정강이 통증 혹은 족저근막염 같은 반복적인 달리기에 동반되는 부상이 발생될지, 아니면 효율적인 보행 패턴이 만들어질지가 지금 이런 어떤 탄성적인 부분들이나 신장 반사에 달려있다. 지면에 접촉하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발바닥이 지면에 접촉되어 있는, 그러니까 발바닥 아치가 무너져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연부 조직과 하지 역학사슬의 관절 구조체들의 잠재적으로 더욱 많은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지나치게 길어지면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하여튼 뭐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과하게 부하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면 항상 과사용이 되고 과한 스트레스가 내 몸에 적용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상사가 계속 스트레스 주면 어떡합니까? 상사를 죽일 수도 없고, 그죠? 죽이면 안 되겠죠.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스트레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원심성 수축은 근육계에 작용하며 부하 혹은 전 신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장을 하는데, 이는 구심성 수축의 최대화 혹은 움직임의 비부하 단계를 돕는데 필수적이며, 구심성 수축을 하는데 필수적이며, 등척성 수축은 이 원심성과 구심성 수축의 전환기 사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짧아지는 구심성이랑 원심성, 늘어나는 원심성 수축 중간에 등척성 수축은 이 둘 사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대요. 이런 기능들은 다른 용어들과 함께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는 제가 읽지 않고 이렇게 한번 띄워드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빨리. 자, 밑에 이제 성공의 열쇠를 한번 읽어볼게요. 근수축과 반복적인 부상 사이의 관계. 근골격계 부상의 많은 경우는 과사용,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또는 반복되는 동작의 결과이다. 이게 진짜 이제 주옥 같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사용하고 반복되는 동작의 결과이다. 근골격계, 근육과 골격계의 질환에 대한 것은 밖에 누가 싸우나 보네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상들은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는 중 고착되고 습관적인 움직임 패턴들에 의해 발생한다. 장경인대 증후군, 슬개, 골건증, 정강이뼈 통증, 그리고 족저근막염과 같은 하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과사용에 의한 부상들은 잘못된 관절 중심화 작용, 아까 제가 되게 중요했던 잘못된 관절 중심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또 나오네요. 여기서 비효율적인 원심성 조절이 나타난 복합적인 결과이다.
그러므로 교정운동적 접근은 고객이 그들의 관절을 중심화시키는 능력을 개선시키고 잘못된 패턴에서 벗어나 자세를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진짜 중요한 얘기죠. 고객들이 한번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한번 이런 능력을 배우게 된다면, 교육되게 된다면 그들의 기능적인 움직임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스포츠 또는 기능적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한번 잘 느끼게 되고 한번 잘 교육을 받으면. 여기서 키는 움직임 패턴을 개선하고 과사용으로 인한 부상을 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고객의 관절 안정화 능력과 원심성 조절 능력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교정운동 전략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구심성 수축보다 늘어나는 원심성에서 잘 통제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거. 이때 이때 팔꿈치 관절이 잘 통제가 되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움직임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원심성에서도 팍 이렇게 되면 지금 얘가 늘어나기 전에 어깨가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각각 관절들이 원심성으로 이렇게 늘어날 때 중심화 작용, 안정화 작용이 일어나는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1시간이 됐죠. 항상 녹화는 1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딱 1시간 하니까 목이 굉장히 아프네요.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챕터는 이제 32페이지니까 로컬 및 글로벌 근육 시스템을 다음번에 또 한번 읽어보면서 또 한번 책을 북 리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읽고요. 계속 저는 평일에 공부 열심히 하면서 쭉쭉쭉 이제 녹화할 때 더 좋은 중요한 얘기들 또는 와닿는 얘기들을 더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평일에 항상 하면서 녹화를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